반갑습니다.는 국어학력 강사 김미정입니다. 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어서 얼마 된 것 같지도 않은데 눈을 깜짝 떴더니 그죠? 중간고사도 지났고요. 벌써 6월 모의평가가 정말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얘들아 좀 무서운 이야기 해주면 이제 수능이 167일 밖에 안 남았다는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 네, 선생님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애들한테 많이 이야기했었을 거야. TV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좋아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박명서 씨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네, 이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죠, 그죠? 네, 근데 대신 이야기 드릴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니까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되겠죠? 그리고 선생님은 늦었다고 이야기했지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네, 지금부터 우리가 열심히 수능 때까지 힘차게 달려나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선생님이랑은 뭐 살펴볼 거냐면 수능이랑 과연 어떤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6월 모평을 앞두고 과연 우리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때까지 힘차게 달려가 준비되셨죠? 네, 6월 모의평가 대비 국어 영역 완전 정복 지금 시작합니다. 네, 무언가를 시작하기 위해선 항상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어떤 것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이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 조금 안타까울 때가 애들이 그냥 해. 그리고 그냥 해. 그리고 그냥 해. 이렇게 공부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내가 공부하는 과목이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이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어떻게 가야 되겠다라는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할 텐데, 사실 일반적인 학생들이 이런 관점과 시선을 갖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절정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죠? 네, 우선 들어가기 전에 이 강의를 보는 학부모님들과 그리고 학생들 목적은 하나일 거예요. 대학 잘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 더,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 그렇다면 선생님이 항상 시작할 때 먼저 질문을 던지죠. 그럼 과연 수능이란 어떤 시험일까라는 거. 수능이라는 건 사실은 약자죠. 수능의 풀네임을 이야기해보면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죠.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라는 말은 스탁에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럼 한번 단어를 쪼개볼까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우리가 처음 보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선생님이 오늘 물어보고 싶은 파트는 바로 여기 수학. 과연 수학이라는 건 뭘까? 그쵸? 이거를 선생님이 이제 고1, 고2, 고3, 고4. 네. 고4 알죠? 네, 재수생. 네. 4학년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맨 첫 시간 들어가서 물어봐. 얘들아, 수학이 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과 친구들은 정말 너무너무 당연한 표정으로 수학. 아니, 얘들아, 수학이 뭐냐고! 매스매틱!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았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했더니, 선생님, 대학 갈 때 수학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물론 그건 맞죠. 그렇지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이야기하는 수학이라는 건 학문을 뭐 하다 란 뜻이야? 배우다 란 뜻이죠. 어디에서요? 그렇죠. 대학에서. 대학을 가면 우리가 아는 걸 배울까요? 모르는 걸 배울까요? 그렇죠. 선생님이 이제 국어교육과랑 심리학과를 전공했단 말이죠. 대학을 가서 배우는데 나는 국어를 되게 좋아했어. 그러니까 지금도 가르치고 있겠죠? 네, 굉장히 좋아했는데 대학을 갔더니 내가 완전 처음 보는 내용들, 처음 하는 이야기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가르치는 거야. 대학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학문을 배우죠. 그럼 한 번 더. 모르는 학문을 툭 던져줬을 때 필요한 능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 모르는 걸 던져줘도 제대로 뭐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르는 걸 던져줬을 때 그걸 제대로 뭐 할 수 있는지, 분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모르는 걸 던져줬을 때 그걸 다른 상황에 제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통칭해서 우린 이렇게 표현하죠.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대답하는 친구들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걸 모두 통칭해서 사고력이라는 말로 함축할 수가 있겠네요. 수능이라는 건 사실 머리가 좋은 학생들이 잘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이제 학생들을 가르쳐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분명히 우리 친구들 중에도 그런 친구 있을 거예요. 되게 열심히 공부했는데도 그만큼 성적이 안 나오기도 하고 혹은 솔직히 저 친구는 그만큼 공부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성적이 좀 나오는 친구들이 있단 말이죠. 왜? 수능은 머리니까. 일단 접고 가야 될 것 같아요. 머리가 좋은 친구들이 시험을 잘 볼 가능성이 조금 높은 시험이다라는 거. 그럼 이제 친구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나 어떻게 생각하게 되죠. 그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수능. 여러분은 지금 이 강의, 제가 말씀드리는 걸 모두 다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러분은 충분히 사고력을 갖추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공부할 때는 그러니까 뭐 하고 공부하자? 사고하고 공부하자? 생각하고 공부하자라는 거. 왜? 수능에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사고력이니까.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친구들이 좀 선생님 잘 못 믿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선생님이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수능을 출제하는 사람들이 수능은 이렇게 출제하는 시험이야 라고 이제 써놓은 책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유명한 수능 출제 매뉴얼이죠. 수능 출제는 이러이러하게 출제하는 거야 라는 수능 출제 매뉴얼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출제 매뉴얼을 가져왔으니 화면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언어시험은 대학에서 원만하고 능률적인 수학을 위하여 라는 거 지금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수학이라는 건 사고력이란 이야기죠. 학문을 배울 수 있는 능력 자체를 갖추고 있느냐라는 거.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 블라블라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능이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라는 선생님의 이야기는 조금 신빙성이 더 생기죠? 네. 그럼 한 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능력시험 줄여서 수능을 볼 때는 우리가 국어만 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시험이 무슨 시험을 보느냐? 국어 시험도 보고요. 영어 시험도 보고요. 수학 시험도 봅니다. 제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요. 국어도 뭐처럼 공부해라? 수학처럼 공부해라. 어떡하죠? 네. 지금 갑자기, 네. 문과, 이과 친구들은 제가 국어도 수학처럼 공부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과 친구들은 정말 뭔가를 깨달은 표정이야. 아, 그렇게도 되겠구나 라는 뭔가를 깨달은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문과 친구들은 국어도 수학처럼 공부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되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막 이런 표정들, 그죠? 대신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처럼 공부하라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이냐 한번 물어볼까요? 우리가 수학 공부할 때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해? 그치? 모르는 거 나오면 계속 고민하고 또 고민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어는 모르는 거 나오면 어떡해? 그치? 그냥 넘어가. 아니면 막 이렇게 별표 이렇게 하고 넘어간단 말이야. 나중에 뭐 설명해 주겠지 뭐. 국어도 뭐 하면서 공부하자? 고민하면서 공부하자. 그 얘기 드리고 싶어요. 모르는 거 나오더라도 이게 왜지? 뭐 때문이지? 고민하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수학 어떻게 풀어? 수학은 전부 다 손으로 풀죠? 네. 근데 국어는 손으로 푼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풀잖아요. 2번, 3번 뭐 이렇게 풀잖아. 그지? 그게 아니라 국어도 손으로 풀기. 여기서 말하는 손이라는 건 다른 말로 바꾸면 정답의 근거를 찾으면서 보자는 이야기죠. 정답의 근거. 아, 이 정답의 근거는 여기에 있구나. 이 정답의 근거는 여기에 있구나. 지문에다가 체크하면서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이 두 가지는 일단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의문점이 생깁니다. 수능이 바뀌었어요. 그죠? 네. 2013학년도 수능이랑 2014학년도 수능이랑 많은 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은 여기서 또 궁금해. 2013학년도 수능이랑 2014학년도 수능이 무엇이 바뀌었을까? 제가 이제 물어봐요. 친구들한테. 뭐가 제일 많이 바뀐 것 같니? 라고 물어봤을 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야기하는 게 선생님,
A형이랑 B형으로 나뉘었어요. 라는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건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과연 그렇게 큰 변화일까? 어차피 1등급은 있고 2등급은 있고 3등급은 있는 거예요. 그죠? 물론 선택할 때 조금 골머리를 앓는다라는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바로 뭐냐면 수능의 성격이 조금 변화했다는 거죠. 어떻게? 교과형 수능. 약간 이것은 배경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수능의 성격이 이렇게 변화하게 된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 일단 포인트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겠다. 애들이 너무 공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막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막 너무 많은 걸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줄여주자. A형, 너 이과이면 너 그렇게 많이 보지 마. 이 정도만 봐도 될 것 같아. 라는 학습 부담을 줄여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면 학교 교육의 정상화예요. 선생님이 원래 학교 선생님이었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있었던 학교는 친구들이 굉장히 착하고 너무너무 말도 잘 듣고 이쁜 학교였는데 뭐 가끔 학교에 있는 선생님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애들이 그렇게까지나 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들이 가끔 있단 말이야.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솔직히 학교에서 되게 열심히 듣는 친구도 있지만 아닌 친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학교 교육을 열심히 들어라. 학교 교육만 열심히 들어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라는 교과형 수능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라는 거. 사실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된다라는 건 어떤 맥락과도 같이 하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학습 부담을 줄여준다 그랬잖아. 사교육 받을 필요 없다는 거죠. 많이 사교육 받을 필요 없이 이것만 하면 돼.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두 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이어진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게 목적이에요. 그럼 실제로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그럼 실제로 맞는지 한번 가볼게요. 2013학년도 수능과 2014학년도 수능, 제가 조금 전에 성격이 변화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성격 변화는 명칭에서도 드러납니다. 2013학년도 수능은 언어였어요. 근데 명칭이 뭘로 바뀌었죠? 국어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언어 시험 볼 때 우리 1번에서 5번까지가 뭐였냐면 듣기 문제였고요. 6번에서 12번까지가 쓰기와 어휘어법 문제였고요. 그리고 13번부터 50번까지가 무슨 문제였어요? 읽기 문제였죠. 그런데 바뀌었어. 어떻게 바뀌었냐면 1번부터 5번까지가 화법, 6번부터 10번까지가 작문, 11번부터 15번까지가 문법. B형은 16번까지가 문법이죠. B형에는 뭐가 추가되냐면 고전 문법이 추가되니까. 고전 문법이 한 문제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16번부터 30번까지가 독서, 그리고 31번부터 45번까지가 문학. 자, 지금 성격 변화가 좀 눈에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는 친구들을 위해서 제가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언어로 할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측정하겠다라는 목적을 가진 거죠. 제대로 들을 수 있니? 제대로 쓸 수 있니? 제대로 읽을 수 있니? 언어로 할 수 있는 능력치 자체를 보는 시험이라면 명칭이 바뀌어서 어떻게?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아마 지금 눈치챈 친구들 있죠? 화법, 과, 작문. 교과서 이름이네요. 독서와 문법. 교과서 이름이네요. 문학, 교과서 이름이네요.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시험을 잘 볼 수 있다라는 그 성격 변화를 명칭에서도 지금 두드러지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학교 교육 정상화와 학습 부담 경감. 문제가 몇 문제죠? 50문제죠. 그런데 몇 문제로 줄어들었죠? 5문제가 줄어들었죠. 동일한 시간 내에 5문제가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야. 학습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게 바로 수능의 성격 변화를 보여준다는 거.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더 들어가 볼까요? 실제로 과연 그려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그랬어요. 학교 수업만 열심히 들어도 된다라는 거. 그런데 교과서 이름이라고 했죠? 화법과 작문, 교과서, 독서와 문법, 교과서, 문학,
교과서. 자, 과연 몇 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화법과 작문 교과서는 교학사, 지학사, 천재교육 종류가 3종류네요. 뒷장 독서와 문법 교과서는 미래엠,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총 4종이네요. 뒷장 넘겨보시면 문학은 여기서 안 끝나요. 뒷장도 있거든요. 뒷장을 넘겨보시면 총 14종입니다. 자, 지금 서로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교과형 수능, 교과서를 열심히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 뚜껑을 열고 보니까 화법과 작문 교과서가 총 3종, 독서와 문법 교과서가 총 4종, 문학 교과서가 총 14종, 더하기 해볼까요? 총 21종. 근데 A형은 원 교과서만 보면 되는데 B형은 원 교과서와 투 교과서까지 봐야 되니까 A형의 경우에는 21종, B형의 경우에는 총 42종의 교과서만 보면 돼요. 되게 간단하죠? 42개만 보면 되는 거야. 근데 거기서 안 끝나. 또 뭐도 봐야 되죠? EBS도 봐야 돼요. 수능 특강, 인터넷 수능 2권, 엔제, 수능 완성. 그러니까 총 B형은 47건의 문제집만 보면 되겠네요. 갑자기 헉!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 학습부담 경감이라고 했는데 이게 과연 진짜 학습부담의 경감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네. 자, 그럼 여러분께 지금 해법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어디에서 시작을 했냐면 수능이 무엇이냐? 여기에서 시작을 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3학년도 수능, 2014학년도 수능 무엇은 바뀌지 않았다? 수능이라는 것이 가지는 본질적인 성격은 변화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독해낼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거 본 거니까 이렇게, 이거 본 거니까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돼. 어떤 것을 보더라도 내가 먼저 고민하고 내가 먼저 분석하고 내가 먼저 이해할 수 있도록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 말씀드리고요. 하나의 팁만 드리면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요? 제가 아까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건 하나 여러분께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건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화법, 작문, 문법, 독서, 문학 있죠? 이 중에서 교과형 수능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렇죠. 문법입니다. 독서나 작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지문이 나오더라도 독해낼 수 있는 능력치가 중요해요. A 교과서에서 봤는데 B 교과서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되게 불리하겠지, 그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독서나 문학은 배웠던 지문이건 안 배웠던 지문이건 간에 어떤 친구들도 독해낼 수 있도록 문제를 출제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적 구조가 충실한 부분들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법은 개념이죠. 개념이 교과서에 따라 바뀌는 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교과형 수능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 뭔가 배우면 잘해, 뭔가 잘 기억하면 잘해 라는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게 문법이다라는 거. 따라서 이번 6월 모평을 대비할 때 6월 모평뿐만이 아니죠. 6월, 9월 수능을 대비할 때는 문법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잠깐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네요. 네, 설명드렸죠? 네, 그럼 여기에서 또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제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수능의 본질적인 성격이 변화한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아까 맨 처음에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시험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뭐 다 볼 거예요. 그럼 선생님이 여기서 하나 더의 질문을 던질게요. 수능이라는 게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중에서 국어 영역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아까 제가 수능 출제 매뉴얼을 볼 때 살짝 끼워서 설명을 했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수능 출제 매뉴얼에 보면 국어 영역은 무엇을 측정하고자 하는 시험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냐면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라는 말이 나와 있었을 거예요. 국어 영역은 얘들아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라는 사실을 가지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니까 약간 화면으로 한 발짝 다가서서 펜을 들고 이건 필기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준비되셨죠?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실제로 수능 시험장에서 수능을 봤었던 재수생 친구들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었다라고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걸 여러분께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국어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지문. 시험지를 받으면 이렇게 긴 지문이 있어요. 그죠? 지문. 그리고 오른쪽에는 발문. 발문이란 용어가 조금 생소하죠? 발문이라는 건 다른 말, 우리한테 좀 더 친숙한 표현을 써주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평가원에서는 문제라는 용어가 아니라 발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선생님도 발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문제가 이렇게 있어. 윗글의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윗글을 바탕으로 블라블라 한 것은 이런 발문이 나와 있고요. 밑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5번. 우리는 이런 애들을 전부 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택지, 선지라고 이야기하죠. 국어 영역을 이루는 세 가지 요소. 바로 지문, 발문, 선지.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국어 영역이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이 의사소통 능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지문은 누구와의 의사소통 능력일까요? 그렇지. 지문은 출제자와의, 글씨가 출제자와의 의사소통 능력이죠. 그래서 어떤 친구들이 좀 국어를 잘 못하냐면 귀 없는 친구들,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 막 이렇게 선생님이 가르쳐 보면 그런 친구도 있거든요. 얘들아 이거 왜 그런 거야? 그럼 이렇게 이러이러서 이러이러한 거예요가 아니라 이거요. 응? 이건 이러이러하고 이러이러하게 보면 이거야. 이거요. 계속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하는 귀가 없는 친구들 있어. 아집이 굉장히 강한 친구들. 그런 친구는 국어를 못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왜? 측정하고자 하는 능력에서 어긋나니까. 그 다음,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내가 아는 지문이 나오면 문제를 다 맞나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내신 생각해보면 되잖아. 내신. 우리가 다 아는 지문, 다 배웠던 지문이야. 근데 늘 다 100점 받는 건 아니죠. 자, 그 이유가 바로 뭐야? 발문 때문에. 발문은 누구와의 의사소통이냐? 아이고, 제가 잘못 썼네요. 지문은, 그렇죠. 필자와의 의사소통이죠. 지문이 글쓰니, 필자와의 의사소통이라면 발문은 출제자와의, 너무 성급했어요. 그죠? 출제자와의 의사소통 능력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필자와의 의사소통 능력이라면 발문은, 그럼 출제자는 도대체 이 지문에서 뭘 물어보고 싶은 거지? 이 질문에서 뭘 원하는 거지? 출제자가 원하는 관점으로 빙의해서 지문과 문제를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 자, 그럼 문제도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요. 지문도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그럼 또 다 맞나?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 때문이야? 이게 가장 어려운 건데 아마 고3 학생들과 재수생 친구들은 선생님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바로 정도성의 측면이죠.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바로 들어갑니다. 아마 이런 친구도 있어요. 이거 왜 몰랐어? 왜 틀렸어? 이렇게 했을 때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 많이 하냐면 너무 많이 생각해서 틀렸어요. 라는 이야기. 그쵸? 그게 바로 정도성이죠. 수능이라는 건 굉장히 재밌게 논술에서는 그만큼의 사고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능에서는 그만큼까지 사고를 원하지 않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역설적으로도 너무 많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 언어 공부할 때는 이 세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이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 제자 중에서 한 명이 선생님이 이제 중하위반이랑 상위반 수업을 들어가는데 수업을 들어갔더니 중하위반 친구가 이렇게 사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수업을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제가 물어봤죠? 애기야 뭐하니? 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너무 해맑게 사탕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선생님이 다시 얘기했죠. 그 친구한테 뭐라고, 내가 너한테 왜 물어봤을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너무 해맑게 제가 뭐 먹는지 궁금해서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하지 않는 거죠.
근데 되게 신기하게 다음 시간에 상위권 수업 들어갔는데 어떤 친구가 또 수업 시간에 갑자기 또 이렇게 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또 물어봤어. 애기야 뭐 하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생님 죄송해요. 너무 피곤해서. 그쵸? 그 친구의 이야기는 뭐야? 수업 시간에 뭘 먹으면 안 되지만 제가 너무 피곤해서 무엇을 먹었어요. 라는 거.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친구에게 물어봤는지 의사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거죠. 언어는 일상생활이에요. 의사소통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 자, 우리는 국어도 잘하고 의사소통 능력도 키워서 나중엔 궁극적으로 연애도 잘하게. 네, 준비되셨죠? 네, 지금까지 한 내용 잠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리된 내용 잘 살펴보셨죠? 자, 그렇다면 이제는 조금 실전적인 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정말 6월 모의평가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사실은 원래 100점 불태죠? 네. 그러나 우리는 100점 100승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아마 많은 친구들은 이번 주말에 6월 모의평가 문제를 풀어볼 이번 주말 혹은 다음 주말에 6월 모의평가 기출문제, 작년 기출문제를 풀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한번 질문을 던져볼까요? 왜 풀어봐야 되지? 항상 중요해요. 왜 해야 되지? 뭐 때문에 해야 되지? 이건 뭘 위한 거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 작년 6월 모의평가를 풀어봐야 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자가 오답을 만들어내는 패턴이나 오답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이야기죠. 자, 한번 가볼까요? 선택지가 1번, 2번, 3번, 4번, 5번이 있어요. 답이 5번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낚이는 선택지가 있을 거야. 그런 걸 우리 전문용어로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얘기하죠. 막 전국에서 10% 넘는 학생들이 막 골랐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그 아이한테 낚였다는 얘기잖아. 실제로 출제하는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답 만드는 것보다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내는 게 훨씬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출제자가 그토록 공을 들여서 만든 문제니까 우리가 그놈을 정확하게 이용해 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그게 바로 오늘 여러분께 설명드릴 팁입니다. 매력적인 오답을 통해서 출제자가 어떻게 오답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출제자가 어떻게 오답을 만들어내는지를 알면 우리가 문제를 보면서 이거 이렇게 됐구나. 난 안 속아. 이렇게 우리가 되게 쿨하게 넘길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작년 6월 모의평가 문제 중에서 오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들을 한 3문제 정도 가지고 와봤어요.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네. 우선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작년 6월 모의평가 16번 문제죠. 16번 문제를 보시면 A에 대한 감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블럭 잡힌 문제를 물어보는 지문이에요. 그런데 오답률이 몇 프로나 되냐면 34%나 오답률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정답은 3번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실제로 정답은 5번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3번이라고 낚였어. 그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 왜 그렇게나 많은 친구들이 정답을 3번으로 골랐을까? 그럼 지문을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자, 뒷장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뒷장에 A 블럭만을 볼게요. 배를 매면 구름과 빛과 시간이 함께 메어진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처음 아는 것.
사랑은 그런 걸 처음 하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맞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비로소 드러난다. 처음 한다고 했으니까 비로소 드러나게 됐네. 맞는 말이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앞에 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의 앞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1년 쭉 아무 소리도 없이 말도 없이 등 뒤로 털썩 밧줄이 날아와 밧줄을 잡아 배를 맨다. 배는 멀리서부터 닿는다. 뭔가 제목에 나와 있는 배를 매며에 대한 썰을 풀어주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배를 매는구나. 2연 내려가 볼까요? 사랑은 호젓한 다시 앞장이요. 네, 사랑은 호젓한 부둣가에 우연히 별 그럴 일도 없으면서 넋놓고 앉아있다가 던져지는 밧줄을 받는 것. 그래서 어찌할 수 없이 배를 매게 되는 것. 무엇이 배를 매게 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나와 있죠? 사랑은 배를 매게 되는 것이라는 내용이 이미 몇 년에 나와 있다는 거야? 이미 2년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럼 결국에 16번 문제에서 선택지 3번 배를 매는 행위의 의미가 사랑임이 비로소 드러났다라는 말은 틀린 말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답이 될 수가 없구나라는 거. 그럼 2연에서 나왔던 내용이 뒤에 한 번 더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선택지 5번의 답이었었던 사랑의 속성에 대한 화자의 심화된, 한 번 더 나왔으니까 심화된 인식이 드러난다라는 부분이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출제자가 어떻게 오답을 만들어냈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보실까요? 출제자가 어떻게 매력적 오답을 만들어냈느냐. 블럭만 보면 맞는 말. 조금 전에 봤었죠? A블럭만 봤을 때에는 그 말이 맞는 말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A블럭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지문 전체 맥락과는 틀린 내용을 오답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따라서 결론점 쏩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이 아주 살짝 어려웠다면 이 결론만 기억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문학에서 블럭 잡힌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떻게 풀어야 하느냐. 문학에서 블럭을 물어볼 때는 이번 유아 모평에도 충분히 그런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블럭 잡힌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분보다는 무엇을 보는 게 중요하다. 전체 맥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요거 가져가시면 도움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약간 좀 재밌죠? 다음 문제 또 살펴볼까요? 네, 다음 문제 18번 문제 같이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이해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 나와 있네요. 오답률이 49%였어. 어머, 어떡하면 좋아. 전국에 2명 중에 1명은 틀린 문제란 얘기죠. 자, 보기가 나와 있네요. 남성 작가가 여성 화자를 내세우는 방식은 시가의 한 전통이다. 사미인곡도 이 전통을 잇고 있다라는 보기 내용이 나와 있죠. 자, 그럼 실제로 뒷장의 선택지를 한번 볼까요? 선택지, 지금 보시면 1번, 2번 선택지나 3번 선택지, 실제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었냐면 4번이었어요. 4번인데 굉장히 많은 친구들은 4번은 맞는 말이야 라고 생각하고 2번이나 3번이 틀린 말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2번이나 3번이 틀린 말이야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왜 수직적 관계지? 너무 많이 생각한 것 같은데? 라고 골랐던지, 혹은 3번 청광을 보내고자 염원하는 이유랑 화자랑 청자가 실제로 신하와 임금의 관계가 무슨 관계야? 완전 상관없는 것 같은데? 너무 선택지와 선택지의 어떤 연결관계가 떨어지는 것 같아. 2번이나 3번 이런 식으로 골랐을 거야. 그리고 약간 어려운 말인데 4번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선택지만 한번 볼까요? 추운 날씨에 초가처마에 비친 해는 임금의 자애로운 은혜가 신하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다라는 거. 우리 고전 시가에서 보통 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임금을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친구들이 해가 임금의 은혜가 머물고 있는 곳까지 미치는구나 라는 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 아이는 틀린 말이었죠. 왜? 지문 한번 볼까요? 지문을 보시면 쭉쭉쭉쭉 이어지네요. 뒷장 또 한번 살펴볼게요. 쭉쭉쭉쭉 이어지다가 저희는 답이 나오는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한번 살펴볼까요? 자, 청광을 쥐어내어 봉황루에
보내고 싶다라는 거. 그럼 누 위에 비춰놓고 걸어놓고 온 세상을 다 한낱같이 만들어 주소서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임금님한테 청광을 보낼 테니까 누 위에다가 걸어놓고 온 세상을 한낱같이 비출 수 있는 거. 한낱같이 비출 수 있는 건 누구만 비출 수 있는 거야? 임금만 비출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임금과 신하의 관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뿐이 아니죠. 또 뒷장도 한번 가볼까요? 쭉쭉쭉쭉 이어지네요. 여기에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 소상난반도 추위가 이렇거늘 옥누고쳐야 더욱 일러 무엇하리. 지문의 넷째 줄 한번 가볼까요? 양춘을 붙여내어서 임을 계신데 보내고 싶다. 해를 임 계신데 보내고 싶대요. 그리고 바로 뒤에 가볼까요? 초가 처마 비친 해를 옥루에 올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읽은 내용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아까 지문에서 뭐라고 나와 있었냐면 내가 해를 임금님께 보내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아까 선택지 4번처럼 임금님이 이거 나한테 준 거야 라는 말이 되면 큰일 나는 거지. 임금이 나한테 보낸 걸 내가 다시 임금님한테 반송할게 라는 내용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출제자가 어떻게 오답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그 결론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자가 매력적 오답을 만드는 방법. 특히 어떤 문제에서 보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을 하는 문제에서 보기를 참고하여 작품 감상을 하는 문제에서 출제자가 굉장히 사랑하는 패턴이 바로 뭐다? 나의 배경 지식과는 일치하지만 그렇지만 지문과 불일치하는 아이. 근데 우리 아이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문에 나와 있는 말만 보고 선택지만 본다. 마음이 너무 바쁜 거지. 선택지를 봤더니 맞는 말인 것 같아. 왜냐면 내 배경 지식과 일치하니까 그렇게 맞는 말 이러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반드시 무엇과의 일치를 확인해야 되냐면 지문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한 문제만 더 살펴볼까요? 네, 비문학 지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학년도 6월 모의평가 문제죠. 쭉쭉쭉쭉 문제로 한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많은 친구들이 그래프가 나오는 순간 너무너무 무서워져. 어떡하면 좋아. 그래프가 나오는 순간 너무 겁이 난단 말이죠.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에서 정답을 실제로 몇 번이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실제 정답은 2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친구들은 정답을 3번이다 라고 골랐었죠. 친구들이 정답을 3번이라고 골랐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3번 그래프 보시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올라갈수록 그래프가 쭉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자, 그럼 지문을 한번 가볼까요? 지문을 보시면 친구들이 오답을 많이 골랐던 이유가 아마 지문에 이 말이 있을 거예요. 다음 장 같이 살펴볼까요? 네, 그 다음 장도 한번 살펴볼게요. 그 다음 장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너무 많이 가야 돼요. 그죠? 네, 지문에 어떤 말이 있었냐면 이런 말이 있었을 거예요. 지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째 줄 한번 볼까요? 낮에는 기공을 열고 그렇지 않은 밤에는 기공을 닫았다 라는 말이 나와 있어서 친구들이 낮에는 기공을 열고 밤에는 기공을 닫으니까 위로 올라가는구나. 그래서 정답이 3번이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앞장 지문 한번 가볼까요? 네, 그 앞장을 한번 가볼게요. 여기 어떤 말이 나와 있는지 가보도록 할까요? 토양의 수분 포텐셜은 마이너스 블라블라, 대기의 수분 포텐셜은 블라블라. 그리고 토양에서 뿌리, 줄기, 잎으로 갈수록 수분 포텐셜이 뭐해진다라는 말이 나와 있죠? 낮아진다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칠판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가 바로 어떤 문제냐면 조건 2개가 숨어있는 문제예요. 우리 친구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과학 지문 읽을 때 막 이렇게 찾아 읽고 막 이렇게 훑어읽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하나 삘 꽂히는 내용이 있으면 이것만 가지고 문제를 훅 답을 골라버리는 거야. 조금 전에 3번이라고 골랐던 친구가 밤이 될수록 이렇게 올라가는구나. 근데 위로 올라가는 그림 봤더니 3번밖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번 이렇게 골랐는데 실제로 그 앞에 단락에는 어떤 말이 나와 있었냐면 토양은 마이너스다. 그리고 수분은 무조건 거기 나와 있는 잎은 무조건 토양보다는 낮은 곳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두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되는 답은 몇 번밖에 없다는 거야? 2번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알 수 있겠네요. 조건 2개가 나와 있는 문제에서는 반드시 조건 2개를 모두 활용해야 한다라는 거. 우리 친구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교육청 모의고사나 사설 모의고사를 볼 때 아이들이 좀 그런 시험은 잘 보는데 수능에서 좀 수능이나 모평에서 점수 편차가 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야. 조건 2개가 숨어 있으면 2개의 조건을 모두 다 찾지 못하고 하나의 조건만 가지고 문제를 풀게 되면 오답을 고를 수 있다는 거죠. 네,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선생님은 딱 3개 보여줬어. 출제자가 이런 식으로 매력적인 오답을 만들어내니까 이런 부분을 주의하자라는 방법과 관점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이 이번 6월 모의평가를 보고 나서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보셔야 되겠죠? 아, 지금까지 한 내용 좀 정리해보고 싶으시죠? 네, 잠깐 정리할까요? 네. 지금까지 쭉쭉쭉쭉 설명을 드렸는데 너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물론 지금 한번 막 이렇게 들은 거 가지고는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친구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보기 하시면 되죠. 네. 다시 보기 하시면 됩니다. 네. 선생님이 약간 강의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해주고 싶은 게 있어. 선생님이 이제 친한 제자가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명 제자의 이야기예요. 그 친구가 언어 외국어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작년에 가르쳤던 친구인데 언어 외국어는 막 전국 1등인데 수학이 4등급이었었던 그래서 이제 그 학교 이과의 미스테리라고 불렸던 친구가 있었어. 친구들이 막 걔한테 2학년 11월 모의고사에 141을 받으니까 야, 너 문과 가라고 막 너 찌질하다고 막 애들이 엄청 놀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말에 딱 충격을 받고 자기가 풀어야 되는 문제집을 쭉 쌓아봤대. 수학 문제집 쌓아봤겠죠? 쭉 쌓아봤더니 이 정도 높이가 되더래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3바퀴를 돌렸대요. 근데 되게 놀랍게 2학년 11월 모의고사에서 4등급이 나왔는데 3학년 10월 수능 보기 전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그 친구가 3등급이 나왔대요. 딱 한 문제 더 맞았대. 4점짜리. 근데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후배들한테 와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내 방법이 맞다면 마지막 그 순간까지 끝까지 밀고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그 친구가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친구는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고 공부를 했었고 결국 수능에서 고1, 고2, 고3 받았던 성적 중에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지금 의대에 아주 행복하게 다니고 있어요. 되게 대단하죠? 네. 저는 그 친구의 말 중에 그게 사실 가장 마음에 지금도 굉장히 아끼는 친구고 뭐 자주 보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말 중에 그 말이 가장 와닿았어요. 내 공부 방법이 맞다면 성적이 지금 좀 안 나오는 것에 있어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마지막 그 순간까지 쭉 밀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수능이 뭐고 수능이란 것의 성질이 어떻고 어떻게 변화했고 그러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큰 흐름을 잡아줬잖아. 그러니까 그 큰 흐름대로 여러분이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서 마지막 수능을 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좀 생각만큼 결과가 안 나와서 힘들 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막 몸이 막 이렇게 지칠 때도 있을 거고요. 수많은 일이 있겠지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진짜 소처럼
막 이렇게 막 놀자 공부해야 돼. 야 나가자 안 돼 공부해야 돼. 마지막 그 순간까지 소처럼 공부해서 마지막 그 순간에 웃는 학생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